네, 다 같이 인사드리고 착석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감독님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인사 짧게 하고요. 그냥 저 질문과 대답 시간을 오히려 길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하여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다렸던 날인데 어떻게 보셨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7년 만에 영화로 돌아와서 와,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오늘 아무튼 네, 좋은 질문 또 재미있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출 역할을 맡은 박기준입니다. 영화를 꽤 했지만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많이 하는 작품은 처음입니다. 예, 뭐 물론 그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지만 매번 할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시간 되셨을 줄 믿고 예, 간담회도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 역을 맡은 염혜란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측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영화 잘 봤고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그 박찬욱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작 동조자들에서는 뭘까? 각 캐릭터들의 그 정체성 문제를 좀 다뤘다면 이번에는 뭐랄까 이 캐릭터들의 각자가 갖고 있는 비밀이라든가 좀 그런 걸 조명하는 그런 영화 같았는데 어떤 점을 좀 주력하셔가지고 지금 만드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캐릭터의 그 조형의 측면에서 말씀이시죠? 지금 어디 계신지 제가 안 보여가지고. 예. 여기 앞에 조명이 너무 강해가지고 눈이 부셔서 잘 안 보여요. 예,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 각자 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원작과도 좀 다른 점이기도 하고, 뭐 원작에도 있지만 좀 제가 더 강조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인이 훨씬 역할이 커졌고 비중이 늘었고, 그래서 만수는 이 밀이라는 존재 없이는 이 동기라든가 그 행동의 이유들이 잘 설명되지 않는 만큼 거기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범모, 시조, 선출 이 세 남자들, 만수에 타깃이 된 이 남자들은 다 만수하고 뭔가를 다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표면적으로야 당연히 그 이제 직업을 구한다, 또 같은 직종에 종사한다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밖에도 뭐 알코올에 대한 의존이라든가, 또 시조의 경우에는 뭐 딸의 존재, 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뭐 심지어는 자동차도 같은 차고, 범모와에는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는데 그 범모의 아내도 그렇죠. 범모의 아내인 아라는 만수로 하여금 자기 아내의 미리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라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일은 만수에게서 남의 일 같지가 않게 느껴지고, 그래서 좀 이따가 죽여야 될 사람인데도 범모가 그걸 알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수의 이 범행은 결국 다 그 자기의 분신을 하나씩 제거하는, 그 자기 자신을 파괴해가는, 마치 그 벌레가 배나무 잎을 이렇게 갉아먹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서 지금 손 들고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3년 전에 어쨌든 헤어진 결심이라는 영화가 대중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조금 더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기대감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언제나 그 데뷔 감독이 아닌 다음에야 뭐 항상 전 작품과의 비교를 스스로도 하고,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겁도 나고 그렇죠. 또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전작, 바로 전 영화하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심지어는 거의 좀 어떤 면에서 상반된 그런 영화를 만들까, 그런 방향으로 늘 노력을 하는 그런 류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해질 결심이 좀 시적인 면이 강하다면 이것은 좀 산문에 가깝다고 스스로 생각하고요. 좀 여백이 많았던 영화에 비하면 이것은 꽉 찬 영화, 또 좀 여성적인 면이 강했다면 이건 남성성에 대한 탐구, 이런저런 여러 면에서 상당히 다른 영화를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헤어질 결심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또 저의 새로운 다른 면을 보아서 즐겨주시면 고맙겠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중앙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데일리한 홍정선입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냥 한 남자의 재취업 성공기 얘기 같은데, 여기 가족 이야기, 부부 이야기, 뭐 사회적 노동, 기계와 뭐 제가 다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까발려 주셨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거시적인 얘기 같은데 놀랍게도 저는 이렇게 한 인물의 감정에 대사가 없는데도 깊이 들어간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배우들 공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 박찬욱을 만나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들 자신을 던지셨는지, 우리가 많이 봤고 연기 잘하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얼굴을 다 봤습니다. 감독 박찬욱을 만났을 때 배우의 자세, 태도 어떻게 변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 25년 전에 JSA를 찍고 21년 전에 또 쓰리몬스터라는 옴니버스 영화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박찬욱 감독님을 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 사이에도 사실 뭐 감독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어떤 걱정이라든가 어떨까 하는 막 이런 궁금증 같은 거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여전히 촬영하면서 정말 긴 시간을 촬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근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영화에 대한
사실 많이 낄낄거리면서 농담도 주고받지만 그 가운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이야기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 또한 질문이 많은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 속에서 촬영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유쾌하고 즐거운 몇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볼 때 저기서 저래서 이렇게 그때 나한테 요구하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좀 놀라운 경험들도 많이 했어요. 여전히 제가 지금 한 3-4번 정도 영화를 봤는데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어요. 저 장면 혹시 그때 그래서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하셨었나 하는 것들이 같이 함께 몇 개월을 촬영을 했는데도 지금 알게 되는 그런 놀라움들이 있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선배님 말씀처럼 촬영을 하면서도 감독님의 정말 디테일한 디렉션과 그 배우들을 바라보는 배우들의 연기를 바라보는 것과 영화 전체를 바라보는 그 시야 이런 게 정말 날카롭고 되게 넓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근데 사실 더 대단하신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사실 영화를 보고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도 이제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감은 사실 감독님이 제가 어디 인터뷰도 얘기했는데 이건 팥인데 이건 콩으로 연기해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워낙 오랜 팬이고 감독님과 작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뻤는데 그 마음가짐 자세부터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발가 벗겨질 네, 그 준비를 했다고나 할까요? 근데 발가 벗겨진 건 성민이 형이었고 저는 다행히 발가 벗겨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그 디렉션이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걸 어떻게 해낼까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감독님 많이 열려 계셨고 제가 준비해온 것들도 많이 받아주셨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제가 발가 벗겠습니다. 뭐 다른 배우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딱히 뭐 할 말은 없는데 다 공감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동네에서 제가 좀 주먹 좀 쓰고 애들 좀 패고 다녔는데 진짜 프로 격투기 선수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냥 후달리고 뭘 해도 다 티가 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고 촬영을 했었는데 현장은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의 작업은 항상 배우들을 긴장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뭐 어떻게 무섭게 하시거나 디테일한 디렉션을 주신 건 아닌데 감독님의 지금까지의 작업이 정말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예리하고 함의적인 뜻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배우 자체를 좀 그렇게 긴장시키는 작업이었던 것 같고 또 매 장면 저도 그렇게 연기해오긴 했지만 더 예리하게 그 배우의 감각적인 부분을 더 예리하게 또 만들어주시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서영석 기자라고 합니다. 부산에 이어서 2회차 관람하게 됐는데요. 그 매번 간담회 때마다 여메라님께서 대답을 적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감독님께서 남성성 탐구에 대한 이런 영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돋보이는 여성상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스토리상으로 볼 때 여미라님의 마지막 경찰과의 그 씬이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씬인지 알고서 촬영에 임하셨는지,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아라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에 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근데 맞아요. 아라가 저도 제일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마지막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라가 그냥 앞에 나와 있던 아라랑 다르게 그 사건을 마무리 짓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수에게는 적의 아내였는데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동조자 그리고 의외의 키를 해결사, 의외의 해결사 같은 느낌으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 대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 부인의 상태를 상상하고 막 이렇게 나래를 펼치다가 결국은 제가 뜻하지 않게 그 일을 도와주게 되는 그 구조가 굉장히 재밌었고요. 아라라는 역할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각 인물이 그 일과 실업에 대한 어떤 다들 태도들이 다른데 제 얘기들이 굉장히 공감하실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는 25년을 근무했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잖아.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점에서 아라의 말이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설득력 있게 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우측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그 원작 소설이 있고 그다음에 20년 전 코스타 가브리스 감독님의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또 이제 감독님만의 또 독특한 창작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고추 잠자리 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그 음악 선택과 그다음에 연출에서의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만수의 딸 리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서는 좀 없었던 그런 어떤 그런 설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그 약간 미스테리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캐릭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설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박쥐라는 영화에서도 그 남인수 이난영 선생님 노래들을 많이 썼고 헤어질 결심에서 안개도 쓰고 뭐 이런저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어려서 좋아했던 한국의 대중음악들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런 데는 좀 영화 외적인 이유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뭐 비틀즈니 뭐 롤링스톤즈니 뭐 이런 60년대 70년대에서부터 했던 그런 밴드들의 음악은 지금의 젊은이들도 다 알잖아요. 아무리 어린애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위대한 싱어송라이터들, 가수들, 작곡가들 그 못지않게 위대한 분들인데 젊은이들이 너무 몰라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조용필 씨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저의 우상이었고 그래서 언젠가 영화에 쓰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이제 이런 장면이 있으니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아주 그냥 원 없이 보통 그 선곡을 해서 영화에 쓸 때에는 편집 때문에 짧게만 쓰거나 또 대사도 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잘 안 들리게 처리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원 없이 큰 소리로 전곡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기회가 딱 왔기 때문에 조용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현역이시지만 조용필 노래를 뭔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뭐냐
할까가 좀 고민이었지만 워낙 명곡이 많기 때문에 뭔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저것 맞춰본 결과 고추잠자리가 그 되게 아이러니도 생기면서 또 어떤 순간에는 또 교묘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제 사용하면서 이 편집을 그 음악에 맞추어서 어떤 음악의 어떤 뭐 기타 리프에 어울리는 그 이미지가 뭐냐, 배우의 행동에 어떤 노래 가사에 그 어느 단어가 딱 맞느냐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이렇게 밀고 당기고 편집을 몇 프레임 단위로 늘렸다 줄였다 해가면서 최상의 위치를 찾은 것이 여러분이 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리원이 예 그렇죠. 그 원작에는 없는 저는 리원이가 물론 만수 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존재이죠. 얘가 독립적인 개인으로 그 영화 대사만 맞다나 개인으로 크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필요한 노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만수로 하여금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한 것은 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신비로운 그런데 차츰차츰 이제 뭐가 드러나죠. 그 나중에 악보를 보면은 그 그림을 추상화처럼 점을 색깔 점을 예쁘게 찍는 그런 그림을 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악보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연주를 뭐 잘한다 재능이 있다고 선생님은 말하는데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가 나중에 정말 그 너무나 성숙한 소리를 내는 연주를 들려주죠. 그리고 엉뚱한 상황에서 남의 말을 인용해서 뒤늦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맥락이 없으니까 알 수도 없고 뭔 생각으로 저 말을 하는지 근데 뭐 왠지 모르지만 뭔가 암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예언자라고 생각했어요. 뭐 옛날 신화 같은 데 나오는 여자 샤먼이나 있잖아요. 이렇게 예언 카산드라 같은 그런 그 마지막에 그 벌레 때문에 나무가 다 죽어간다. 이런 말에 대해서 만수가 갸우뚱하면서 생각도 하게 만드는 그 관객도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로 상상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뒤편의 작품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특히 쪽 부부 모두가 그런 상황이었고 감독님이 이 딜레마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좀 얻고자 싶은 메시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분들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최근에 영화 시장의 위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나온 영화인데 또 베니스 주역들이 다 나오셨잖아요. 현장에서 느꼈던 한국 영화의 위상은 어땠는지 현장의 분위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으시네. 예. 질문이 뭐였더라? 목소리에 빠져갖고 까먹었어. 질문이 뭐였더라? 딜레마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예. 그렇죠. 제가 좋아하죠. 딜레마. 근데 그냥 딜레마가 아니죠. 뭐 무슨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는 딜레마가 아니라 윤리적인 딜레마죠. 도덕적인.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올바른 길이냐라는 질문에 빠진 사람들이죠. 근데 완벽하게 좋은 게 하나 있다면 선택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좋기는커녕 둘 다 나쁘다. 근데 뭐가 더 나쁜지 덜 나쁜지 뭐 이런 선택이라면 정말 고민되겠죠. 그런 도덕적인 딜레마 상황에 빠진 사람을 묘사하면 도덕적인 질문을 관객이 공유하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화 관람 전체가 그런 관객의 윤리적인
고민을 깊게 해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이번에 뭐 베니스에 가고 또 토론토에 갔었을 때 이 팬분들의 반응이 제가 지금까지 본 상황 중에 정말 가장 놀라웠고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를 경험하고 또 그럴 때도 이제 레드카펫을 받고 또 똑같이 홍보 활동을 다니고 했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한류가 조금씩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고 인기가 생기는 그 때와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모두가 다 알아봐 주시고 배우분들을 그래서 되게 좀 당연히 감독님이야 뭐 워낙 그 영화제에서 가장 큰 감독님 중에 한 분이라 모두가 주목하는 또 감독님이었고, 저희 배우분들 모두를 다 환호를 하고 또 각자의 또 팬분들이 또 다들 계시고 정말 모든 그 컨텐츠를 다 이렇게 이분들이 다 보시는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반응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어쩔 수가 없다를 가지고 해외를 돌면서 되게 많은 되게 놀라고 또 정말 많은 팬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네, 저도 해외 영화제 참여가 처음이었는데 무려 베니스 영화제에서 정말 놀랐던 것은, 사실 우리가 영화를 하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해외 감독님들을 사실은 눈여겨보거나 영화광이 아닌 이상 잘 모르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지나가면 막 마에스트로 하면서 사인을 막 엄청 받으세요. 그리고 선배님도 미스터리 그래서 다 막 팜플렛 갖고 뭐 엄청난 인기를 보면서 와, 너무 자랑스러웠고 너무 뿌듯했고 이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막 저도 너무나 설레이고 기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궁금했던 게 저는 이 영화의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랑스럽게도 한국말로 연기를 하고 우리만의 정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굉장히 웃음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해주셨고 또 토론토에서는 더 큰 반응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뿌듯한 마음이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배우들을 다 알아보고 사인해 달라고 사진을 내미는데 저는 이병헌 씨 사진을 내밀면서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물론 박찬욱 감독님이 세계적인 감독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도 국내에서 늘 알고 있었고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면서 해외 영화제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에스트로 박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옆에서 직접 느꼈고 그분의 작품에 같이 출연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저도 해외 영화제가 처음이었는데 베니스는 이제 깐느랑 다르게 이렇게 관객분들하고의 거리가 엄청 가까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입장했을 때 입장 시간 그것 때문에 상영 시간이 점점 늦춰질 정도로 저희가 못 들어가고 계속 팬들과의 만남을 갖고 또 선배님들, 감독님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너무 환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객분들이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객석을 메워주시는 거 보면서 와, 영화 팬들이 이렇게 아직 많으시고 그런데 진짜 많은 분들이 극장에 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데일리 이유경 기자입니다. 저희 먼저 감독님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 감독님께서는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는 모습은 단순한 그 직장 내 해고를 넘어 이제 생존의 절박함을 상징하는 듯 보여서, 배우님께서는 이런 해고, 그러니까 이코르 뭐 도끼나 모가지 같은 이런 중의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연기에 담아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을 이미 하신 것 같은데 스스로. 네, 너무 잘 정리를 잘 해서 말씀해 주셔서, 예,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 해고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그렇게 그 실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특히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자기 일이 곧 자기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해서 더 좋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더 성실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실직은 정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경제적인 면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자기 정체성이 부인되고 삶이 송두리째 붕괴되는 그런 경험이겠죠. 저희 그 영화 일하는 저희들도 언제나 잠재적인 그 실직 상태에 주기적으로 놓이게 되죠. 한 작품 끝나면 그 다음 또 뭐가 되나, 이 다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는데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나한테 뭐 작품이 안 들어오고 내 작품이 투자가 안 되고 이런 일이 닥칠 텐데, 이런 걱정을 하니까 남 얘기 같지 않고 그렇게 만들었고, 게다가 이런 일은 한 가정을 또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죠. 또 남자들의 경우는, 구식 남자들의 경우는 남성성에 대한 남성성이 부정당하는, 말하자면 사내구실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모로 아주 무서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또 촬영장에서도 내내 감독님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늘 항상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긴 시간 함께 계속 대두됐던 문제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시나리오에 있는 상황들을 모두 다 제 것으로 만든 후에 결국 카메라 앞에서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야 되는 것이 저의 이제 할 일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늘 드렸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보여주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모든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또한, 그런 분들 또한 이 상황을 이해가 되고 설득력 있게 다가올까? 누군가가 해고당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 살인을 결심을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심을 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어떤 감정들의 변화들을 설득력 있게 다가가려면, 어쩌면 시리즈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모든 상황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그가 받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상처나 절박함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관객들도 역시 이제는 그래, 이제는 이제 누군가를 죽여도 될 정도야, 라는 그런 마음 상태까지 가려면 결국 이건 시리즈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많은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었어요. 이건 영화적인 커다란 설정이다 라고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중산층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어떤 만수의 입장에서, 물론 정말 사랑하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일밖에 모르고 그 일을 정말 사랑하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됐다라는 상실감도 크지만,
일단 눈앞에 놓인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을 가까스로 25년 만에 되찾았고 가족들도 이제는 조금 이제 좀 행복한 것 같은데라는 어떤 딱 그 시점에 딱 도달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그에게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관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이 땡전 한 푼 없이 나앉은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은 아닌데 그 입장에서는 마치 모든 걸 빼앗겨버리는 혹은 잃게 돼버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 캐릭터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이혜지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태까지 감독님 작품 중에 가장 괴팍한 유머가 흐르는 블랙 코미디이자 그리고 소동이 가득한 우화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님께서 가장 의도하신 회심의 유머 장면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유머는 정말 그 깨를 뿌린 것처럼 전편에 걸쳐서 박아 넣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작동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또 취향의 유머도 이제 취향을 많이 타니까 어떤 분은 이 장면에서 웃고 어떤 분은 저 장면에서 웃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크게 봤을 때는 뭐니 해도 고추잠자리 시퀀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세 사람이 이제 막 뒤엉켜서 대소동이 벌어지고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긴 장면이고, 거기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굉장히 과장되게 막 그 올라간 하이퍼 상태에서의 액션이고, 그래서 좀 특이하고도 또 슬픈 불쌍한 인간들인데요, 다들. 그들이 또 부딪히니까 굉장히 웃기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고, 또 재밌는 점은 이 삼각구도인데 서로가 서로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한 편 먹는 게 아니라 서로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싸운다는 점에서도 좀 특이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희 이병헌 배우님이랑 손예진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요. 두 분의 좀 다 죽여버릴 것 같은 강렬함을 나눈 부부 호흡에 대한 만족감이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이병헌 배우님이 남다른 댄스 DNA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되게 댄스 장면이 강렬하게 인상에 남았는데 그때 이야기도 좀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각하는 사이에 내가 한 장면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싸움 하는 장면. 질문 듣고 생각난 건데, 이 둘이 부부싸움 하는 장면 저는 너무너무 볼 때마다 정말 현실 웃음이 터질 만큼 웃기다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 말씀하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부부 호흡에 대한 만족감이 어떠셨는지와 댄스 장면에 관련한 비하인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그 호흡은 정말 놀라우리만치 현장에서 척척척 이렇게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손예진 배우와 저희와 이제 부부끼리 서로 좀 친하고 또 서로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봐왔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서로 어떤 거리감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손예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 같이 호흡을 해봤기 때문에 처음 이제 그 연기를 하고 호흡을 했는데
정말 많은 순간 놀랐어요. 그래서 야 정말 자기가 표현해야 될 찾아가야 될 감정들을 다 놓치지 않고 다 찾아가는 정말 그런 배우구나. 너무 놀라웠고 춤은 왜 거기서 춤을 추면서 다가가나 했었는데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래서 왜 감독님이 여기서 춤을 추는 거죠? 마음 상태는 되게 지금 어떤 질투심에 불타고 또 질투 이전에 막 저 땅 파고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온 상황이고 막 그 총 쏘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달려온 상황이고 막 그런 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데 거기서 자기의 부인이 다른 남자랑 같이 춤을 추는 거 보면서 또 질투심을 느끼고 근데 춤을 왜 추나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리듬에 맞춰서 자기인지 모르게 하려고 그런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다가간다. 그래서 왜 혼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경우 그런 것도 있어서 그 춤을 과연 진짜 촬영 직전까지도 내가 저 춤을 어떻게 구사를 해야 될까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합이 전혀 맞춰지지도 않고 리허설 할 때도 아마 다르게 췄을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어떤 형식이 있는 춤이 아니고 옆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모양새와 좀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어떤 몸짓이었는데 그 중에 되게 재미있는 아주 이상한 동작을 감독님이 잘 찾아내서 편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모니터를 이렇게 제가 춘 걸 보면서 내가 출 때는 그런 감정은 아니었는데 그 모니터를 보고 마더의 김혜자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네, 저 역시 선배님이랑 이제 현실 부부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자연스러워야지만 가능한 연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선배님이랑 처음 같이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제가 인터뷰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힘을 하나도 주지 않고 너무 유연하게 카메라 앞에서 항상 연기를 하세요. 그래서 와, 어떻게 저렇게 힘을 하나도 온몸에 힘이 뺀 상태에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이제 골프를 몇 번 친 적이 있는데 그때 힘을 정말 잔뜩 주고 골프를 너무 힘을 주고 쳐서 저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 아프실 것 같은데 할 정도로 그때 너무 힘을 주면서 골프를 치니까 연기할 때 힘이 다 빠진 게 아닌가라는 우스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너무 훌륭하신 배우님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질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자 간담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은 염혜란 씨부터 이번엔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시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질 높은 대화를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베니스 갔다가 저는 못 갔지만 캐나다 갔다가 부산 갔다가 이제 서울에서 개봉을 앞두고 이렇게 기자분들 모시고 영화를 공개했는데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유독 오늘 많이 긴장이 됩니다. 뭐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지만 이상하게 긴장이 많이 되는 거는 부디 이 영화가 좀 많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커서일 겁니다. 모쪼록 저 영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베니스도 중요하고 토론토도 중요하고 부산도 중요하지만 개봉 이틀을 남긴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손끝에 우리 영화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예, 좀 더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네, 좋은 글, 아름다운 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취향이 안 맞아서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 바로바로 쓰지 마시고 조금 더 생각하시고 한 이틀 늦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저도 영화를 7년 만에 하게 됐어요. 다음 영화를 또 찍을 수 있게 많이들 좋은 얘기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베니스에서도 영화를 이제 함께 보고 또 토론토에서도 함께 영화들을 봤는데 정말 재밌는 건 그리고 저 부산에서도 이제 한국 관객들과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또 보고 근데 정말 이 받아들이는 그 감정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웃는 포인트는 너무나 당연히 다르고 나중에 기자분들의 그 어떤 소감이나 질문들도 저기서 저런 감정을 느끼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자분들이 과연 어떤 질문을 주실까 되게 오늘 궁금했었는데 되게 영화를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보셨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관객분들의 반응도 또 기다려집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구걸하는 것 같아서 좀 근데 예, 이 본의 아니게 이런 시기에 개봉을 하게 돼서 정말 한국의 그 극장을 살리는 막 책임을 막 두 어깨에 짊어진 것 같은 막중한 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처음인데 그래서 적어도 뭐 관객들이 한국 영화 재미있네 또 다음에 뭐 나오는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봐야지 하고 그런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병원 씨 말대로 그 극장 도시마다 또 회마다 또 그 관객의 그 구성에 따라 뭐 언론 시사냐 뭐냐에 따라서 정말 반응들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마음 같아서는 개봉하고도 정말 모든 극장에 모든 회차에 가서 같이 보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로서는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 직업이 뭐냐, 뭐 실업 상태냐, 뭐에다 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 전 기분이 좋고요. 예, 하여튼 영화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포토타임을 위해 무대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